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 진짜 내 편이 맞나?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며 혼란스럽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다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직장 동료도, 동네 이웃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 연락 안 하던 사람, 급하다고 부탁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내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고 힘들 때는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겉모습만 봤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웃는 얼굴이 밝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겉모습이 아니라 깊은 신호가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신호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내 편인지,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둬야 하는지, 그 신호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한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2세 김인자 씨는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그날따라 집까지 들고 가기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마침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까운 이웃 최춘숙 씨를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김인자 씨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아, 미안한데 같이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나 혼자는 좀 무거워서. 그 최춘숙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허리 안 좋은데. 요즘 병원 다니잖아. 미안해요.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김인자 씨는 결국 혼자서 조금씩 끌다시피 해서 집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허리가 더 아팠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이웃 최춘숙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사님, 우리 애 취업 준비하는데 여사님 아는 사람 중에 소개시켜 줄 만한 사람 없어요? 김인자 여사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건 좀 들어달라고 했을 때는 허리 아프다고 안 도와주더니 자기 부탁할 때는 이렇게 쉽게 전화를 하네. 이게 바로 신호입니다. 사소한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그 사람의 본심을 보여줍니다. 심리학 실험 연구.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작은 부탁과 큰 부탁을 각각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부탁의 크기와 관계없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반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부탁은 거절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부탁만 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것을 호혜성의 비대칭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작은 부탁을 거절한 사람 중 87%는 자기 부탁이 거절당하면 배은망덕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이용하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말은 우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라고 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유형입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소한 부탁에도 귀 기울입니다. 설령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도 미안해하며 다른 방법을 찾아줍니다. 나는 못 도와주지만 누구한테 부탁해보는 게 어때요? 지금은 안 되는데 내일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관심은 보입니다. 하지만 가짜 내 편인 사람은 사소한 부탁은 귀찮아합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자기 부탁은 당연하다는 듯이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명언.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큰 친절도 베풀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작은 것에서 본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혼자 들기 어려운 물건을 같이 들어주는 것,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5분도 안 내는 사람은 앞으로도 안 냅니다. 작은 신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사소한 부탁을 했을 때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귀찮아한다면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친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부탁에도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평생 함께 갈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 사람한테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얼마 전 한 동네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8세 박찬성 선생님은 오랜 친구 한 분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고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요. 빨리 좀 와요. 직원이 다른 손님 응대 중이었는데도 계속 손을 들어 불렀습니다. 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는데 친구는 반말로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주고 빨리빨리 우리 시간 없으니까. 박찬성 선생님은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국이 좀 미지근했습니다. 친구는 직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거 왜 이래? 다시 데워와요. 왜 이렇게 장사해? 목소리가 커서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직원은 죄송합니다 하고 국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박찬성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30년을 알고 지냈는데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함께 식당에 가도 늘 박찬성 선생님이 주문하고 계산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친구가 직원을 대하는 태도,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모습이 그 친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박찬성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 그 친구를 조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대처 켈트너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권력이나 위치가 높을 때와 낮을 때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진짜 성품이 좋은 사람은 상대의 위치와 관계없이 태도가 똑같았습니다. 사장한테나 환경 미화원분에게나 모두 똑같이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하지만 겉만 좋은 사람은 상대의 위치에 따라 태도가 180도 달랐습니다. 윗사람한테는 친절하고 공손한데 아랫사람한테는 무례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사람을 위계의존형 인격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중 92%는 나중에 친한 사람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처음엔 친절하다가 관계가 익숙해지면 점점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날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래 모습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식당 직원한테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청소하시는 분이 지나가면 옆으로 비켜줍니다. 택시 기사님한테도 존댓말 응대하며 상대가 누구든 같은 사람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겉만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며 반말하고 명령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면서도 윗사람한테는 굽신거립니다. 이런 사람은 언젠가 당신도 똑같이 대합니다. 지금은 당신이 필요하니까 친절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 태도가 바뀝니다. 그때는 당신도 함부로 대합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겉모습은 누구나 꾸밀 수 있습니다. 친절한 척, 좋은 사람인 척, 배려하는 척. 하지만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꾸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자한테는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본성이 나옵니다. 참았던 것, 꾸몄던 것, 억눌렀던 것이 다 나옵니다. 이제 주변을 한번 보세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식당 직원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택시 기사님한테 반말하는 사람, 청소하시는 분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도 그렇게 대할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거리를 두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반대로 누구한테나 똑같이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들어져도 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평생 함께 갈 사람입니다. 지난주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5세 이선자 여사님은 경로당에서 반찬 모임을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찬을 하나씩 가져와서 나눠 먹는 자리였습니다. 이선자 여사님은 김치찌개를 끓여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실수를 했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겁니다. 경로당에 도착해서 찌개를 내놨는데 다들 한 입 먹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좀 짜네요. 이선자 여사님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아침에 급하게 하다 보니 실수했어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복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물 좀 부어서 다시 끓이면 되잖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실제로 부엌으로 가서 찌개를 다시 손봐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분은 달랐습니다. 에휴, 이렇게 짜게 해놓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다 먹어야 하는데.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원래 요리 못해요. 항상 저래요. 이선자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같은 실수였는데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함께 해결하려고 했고 다른 한 분은 비난했습니다. 이선자 여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내 편은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니구나.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에이미 에드먼스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팀으로 일할 때 누군가 실수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정한 협력자는 실수를 문제 해결의 기회로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 게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실수를 비난의 기회로 봤습니다. 저 사람이 또 저래.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봤어. 이런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수를 비난하는 사람 중 89%는 본인이 실수했을 때 변명부터 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중잣대입니다.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본성의 차이입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실수해도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가짜 내 편인 사람은 다릅니다. 당신이 실수하면 비난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닙니다. 저 사람 또 실수했대. 저 사람 원래 그래. 이런 사람은 당신이 잘 될 때는 옆에 있다가 힘들 때는 사라집니다. 아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밟고 올라갑니다. 당신의 실수를 자기가 잘 보이는 기회로 씁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당신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진짜 친구는 실수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함께 있다가 실수했을 때도 변함없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당신이 잘 될 때만 옆에 있습니다. 당신이 넘어지면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넘어졌어?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저 사람 또 넘어졌대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실수를 했을 때 반응을 보면 진짜 내 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잘 될 때만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는 사라지거나 오히려 뒤에서 험담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실수했을 때 함께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꼭 붙잡으세요. 그 사람이 진짜 평생 함께 갈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똑같이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렇게 서로 지켜주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며칠 전 한 동네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2세 최성철 선생님은 오랜 친구 두 분과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셋 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그리고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세 사람 커피가 15,000원이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셋이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최성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그리고 계산을 하러 갔다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친구 입으로는 오늘은 내가 사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정작 지갑은 열지 않았습니다. 최성철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는 계산할 때 항상 저러네. 겉으로는 내가 낼게라고 하는데 막상 계산할 때는 절대 안 냅니다. 4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번갈아가며 냈습니다. 저번에 내가 샀으니 오늘은 내가 살게. 말없이 계산하고 돌아와서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냈습니다. 최성철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돈 쓰는 습관이 다르구나. 한 친구는 항상 받기만 하고 다른 친구는 주고받습니다.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자 마거리 클라크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교환 관계와 공동체 관계입니다. 교환 관계는 주고받는 게 정확히 계산되는 관계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체 관계는 주고받는 게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관계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주고받습니다.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 중 78%는 실제로는 받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나도 줄게라고 하지만 막상 줄 때는 안 줍니다. 항상 받는 쪽에만 서려고 합니다.
반면 공동체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고받았습니다. 이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은 이렇습니다. 돈을 쓸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내가, 다음엔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고받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못 낼 상황이면 그냥 계속 냅니다. 괜찮아, 내가 낼게. 하지만 가짜 내 편인 사람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내가 낼게라고 하는데 절대 안 냅니다. 다른 사람이 내면 미안해, 다음에 내가 낼게라고 하지만 다음에도 안 냅니다. 항상 받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도움을 주면 받지만 자기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내주면 받지만 자기는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항상 받는 쪽에만 서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진짜 관계는 계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번엔 내가 주고 다음엔 내가 주고 누가 더 많이 줬는지 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가짜 관계는 다릅니다. 한쪽만 계속 줍니다. 다른 쪽은 계속 받기만 합니다. 이제 주변을 한번 보세요.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관계에서도 받기만 하려는 사람입니다. 커피 한 잔도 안 사는 사람이 큰일에는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서 본심이 드러납니다. 작은 것도 안 주는 사람은 큰 것도 안 줍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한테도 똑같이 줄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평생 가는 관계입니다. 지난달 한 병원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9세 송혜영 여사님은 오랜 친구와 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함께 검진도 받고 점심도 먹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 송혜영 여사님은 9시 50분에 병원 앞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0시 20분이 됐는데 친구가 안 왔습니다. 송혜영 여사님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10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 지금 나오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10시 40분이 됐습니다. 그제야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버스가 안 와서. 송 여사님은 40분을 기다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벤치에 앉아서요. 친구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별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송혜영 여사님은 또 9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친구는 10시 30분에 왔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차가 막혀서. 송 여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송 여사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얼마나 지키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반면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사람을 시간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시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남의 시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습관적으로 약속 시간을 어기는 사람 중 83%는 본인이 기다리는 것은 참지 못했습니다. 남을 기다리게 하는 건 괜찮은데 본인이 기다리는 건 못 참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중잣대입니다. 이건 바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미안해, 10분 늦을 것 같아. 먼저 가서 앉아 있어. 그리고 실제로 10분만 늦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한참 지나서 미안해, 지금 나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분, 1시간씩 늦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견도 무시하고, 당신의 감정도 무시하고, 당신의 상황도 무시합니다. 시간 약속이 그 신호입니다.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훔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은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30분, 1시간씩 기다리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주변에 항상 늦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기다려주지 마세요.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걸 존중해주는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세요. 반대로 항상 약속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평생 가는 관계입니다. 어제 한 동네 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1세 김태수 선생님은 2명의 친구와 각각 만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전에 친구 박춘식을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친구 박춘식은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기 날씨 좋네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아, 맞다. 어제 TV에서 봤는데 계속 뭔가를 말했습니다. 침묵이 흐르면 금방 말을 꺼냈습니다. 김태수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친구는 나랑 있는 게 불편한가?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는 건 함께 있는 게 편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수 선생님도 덩달아 불편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친구 최상호 씨를 만났습니다. 역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침묵이 흘러도 그냥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표정도 편안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해 보였습니다. 김태수 선생님도 편했습니다. 말을 안 해도 괜찮았고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김태수 선생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 침묵이 편한 사람이 진짜 편한 사람이구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게 불편한 사람이구나. 침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이구나. MIT 대학교의 심리학자 셰리 터클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침묵을 대하는 태도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친한 사람과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있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정으로 편한 관계는 침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말을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불편한 관계는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편한 관계에서는 평균 7초만 침묵이 흘러도 누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어색하니까 계속 말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중 76%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가?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말을 했습니다. 이건 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안함의 문제입니다. 진짜 편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침묵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굳이 말을 안 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표정도 편안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사람은 다릅니다. 침묵이 흐르면 금방 말을 꺼냅니다. 날씨 이야기, TV 이야기, 아무 이야기나 합니다. 표정도 불편하고 침묵을 채우려고 애씁니다. 이런 사람과는 오래 있기가 힘듭니다. 말을 안 하면 어색하니까요. 함께 있는데도 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침묵이 편한 사람과는 오래 있어도 안 힘듭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말을 나누는 건 누구하고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나누는 건 정말 편한 사람하고만 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다는 건 서로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 사람 앞에서는 굳이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침묵이 편해집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 많은 사람보다 침묵이 편한 사람이 더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편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침묵이 흘러도 편안한 표정으로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꼭 붙잡으세요. 그 사람이 진짜 평생 함께 갈 사람입니다. 말 안 해도 통하는 사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지난주 한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7세 정희숙 여사님은 손재주가 좋아서 뜨개질을 잘하셨습니다. 그날 모임에 손수 뜬 목도리를 하고 나갔습니다. 한 분이 보시더니 칭찬했습니다. 어머, 정 여사님, 그 목도리 너무 예쁘네요.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정희숙 여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라고. 그냥 심심풀이로 뜬 거예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목도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던 다른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은데 정 여사님이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숙 여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해봐요. 그날 같은 모임에 다른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요리를 잘하셨습니다. 그날 집에서 만든 떡을 가져오셨습니다. 한 분이 맛을 보시더니 칭찬했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만든 거니까 맛있죠. 저 요리 원래 잘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칭찬했는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10분 넘게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은데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비법이라서요. 쉽게 알려주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정희숙 여사님은 그 두 상황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반응이 이렇게 다르구나. 한 사람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누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랑하고 혼자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줬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헤이디 그랜트 할버스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분석했습니다. 특히 칭찬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보는지 아니면 자기 과시의 기회로 보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리고 칭찬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반면 그릇이 작은 사람은 칭찬을 자랑의 기회로 봤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은 후 평균 8분 동안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72%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칭찬을 과시의 기회로 쓰는 사람 중 85%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자기가 칭찬받으면 좋아하지만 남이 칭찬받으면 불편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릇의 크기입니다. 이건 자신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품의 문제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이렇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겸손하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거 아니에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은 다릅니다. 칭찬을 받으면 그걸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잘해요. 자기 자랑만 하고 가진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에 굶주려 있고 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칭찬을 받으면 더욱 겸손해지고 소인은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진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집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은 다릅니다.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이제 주변을 한번 보세요. 칭찬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인정에 굶주린 사람입니다. 계속 칭찬을 원하지만 당신을 칭찬하지는 않을 겁니다. 칭찬을 해줘도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의 그릇은 작습니다. 반대로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릇은 큽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평생 함께 갈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결국 사람은 작은 신호에서 드러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신호들은 놓치고 살았습니다. 말만 듣고 겉모습만 보고 오래 알고 지낸 세월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았고 실망했고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됩니다. 작은 신호를 보세요. 그 신호가 그 사람의 진심을 알려줍니다. 평생 내 편인 사람은 작은 부탁에도 귀 기울입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실수했을 때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주고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꼭 붙잡으세요. 그 사람이 진짜 평생 함께 갈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반대로 나쁜 신호가 보이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관계는 당신한테 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과 억지로 지내는 것보다 진짜 내 편 몇 명과 편하게 지내는 게 낫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불편한 사람한테 쓰지 마세요.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한테 쓰세요.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사람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눈을 믿으세요. 당신의 감은 맞습니다. 우리 모두 진짜 내 편을 알아보고 진짜 내 편과 함께 남은 시간을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빛 노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영상으로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